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무려 200여 발의 이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감당할 수준을 완전히 초과해서 지금 때리고 있는데 각지의 탄약고 등등 지금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를 펴기 위해서 이 집적해 놓은 저장해 놓은 이런 이 군수기지들을 위주로 대량 공격하고 그 공격이 성공하고 있다 일부라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 속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뉴스 보셨겠지만 대만이 우리를 1인당 GDP에서 추월했습니다. 야, 어떻게 해서 도대체 이 지경까지 왔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최근 바그너 그룹과 북한 간의 포탄 거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불법 무기 수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전이 격화되고 있는 수단에서 다량의 북한 무기가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수단 내전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단에서 북한이 공급한 불법 무기들이 다량으로 발견되었으며 이 무기들은 정부군과 신속지원군 양측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글로벌 워싱턴 네트워크 오릭스가 현지 시각 4월 30일 리포트했습니다. 현재 수단은 미국과 사우디의 중재로 72시간 임시 휴전이 선포되었지만 각지에서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지에서는 북한제 총기와 탄약은 물론 다련장 로켓과 항공기용 활공 유도폭탄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이 식별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식별된 무기는 BM-11 122mm 다련장 로켓 발사기의 북한 카피판과 여기서 운용되는 122mm 유도 로켓인데요. 오릭스 네트워크는 북한이 수단 정부군에 활공 유도 폭탄인 AGP-250까지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KGB를 모방해 개발한 활공 유도 폭탄인 AGP-250은 수단 정부군의 전투기에 탑재되어 운용되는 유도 폭탄인데요. 오릭스는 이러한 정밀 유도 무기는 물론 다양한 유형의 북한제 유도 무기가 이번 내전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수출은 유엔과 유럽연합, 미국 등에서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는 행위인데요. 수단에서 발견된 다량의 북한제 무기는 서방 세계의 대북 제재에 큰 구멍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은 수단뿐만 아니라 예멘의 후티 반군, 리비아 등에도 다양한 불법 무기를 수출해 왔는데요. 소총과 탄약부터 다련장 로켓에 이르기까지 대북 제재를 무색해 할 만큼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는 북한 무기들을 보면 중국의 참여 없는 대북 제재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수단군의 공군용 전투기용 활공 유도 폭탄, 이 250kg짜리 폭탄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500파운드 좀 넘는 폭탄이죠. 바로 KGB. 여기에 날개에 달린 키트가 있고 이 키트를 위에다 장착해서 이게 이제 GPS 유도를 받고 활공해서 정밀하게 타격해 들어가는 건데 물론 뭐 만들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KGB와 형상이 너무나 똑같아요. 그냥 판박이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똑같아요. 도대체 이 형상 그리고 유도 키트 제조 기술 어떻게 해서 북한이 활용하게 됐을까요? 굉장히 위험한 건데 북한 전투기가 아무리 허접한 그런 구형 전투기라 하더라도 이 KGB 같은 이런 활공 유도 폭탄 장착하면 원거리 타격 능력 가지게 되죠. 이런 거 어디서 갔을까요? 문득 USB가 떠오르는데요. 아무튼 이런 큰 대형 정밀 유도 무기에서부터 이게 BM-11이라고 하는 122mm 다련장 로켓인데 여기 보시면 발사기가 두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게 북한의 특징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 러시아나 중국은 딱 붙여서 만드는데 이렇게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거 북한에서 갔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북 제재가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하마스인데 바로 이스라엘 주변에서 활동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무장단체 아니겠습니까? 그 하마스가 북한에서
가져온 북한판 코넷이죠. 이 대전차 미사일을 지금 장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이런 무기들이 하마스든 아프리카든 중동이든 마구마구 흘러들어가고 있는 거, 이거 서해와 남해에서 누군가들이 눈 감아주고 있기 때문에 구멍이 뚫려서 지금 이쪽으로 진출한 거 아니냐. 그럼 서해와 남해를 누가 담당하냐? 바로 중국과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해군 정말 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지난 정부 때 눈 감고 또는 위의 지시에 의해서 보내주고 한 거 천지로 있죠. 정말 그런 것들 잡을 수만 있다면 다 뒤집어내서 전 해군 담당자들까지 다 처벌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또 이 서해와 남해를 같이 나누어 쓰고 있는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조직적으로 어쩌면 더 나서서 북한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계를 어지럽히는 이런 무기들이 마구마구 통용되고 있으면서 그것이 북한 정권의 내구력을 더 키워주고 이 돈으로 다시 미사일 개발, 핵 개발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 북한 입장에서 보면 선순환의 고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중국 정말 이 북한 제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수 있는 국제적인 압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국내 친중 좌파 세력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경제 문제입니다. 지난 수년간 친중과 반중의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던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가 18년 만에 역전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문제는 이 격차가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급속 성장을 보이고 있는 대만의 1인당 GDP가 18년 만에 한국을 추월했으며 이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차이가 결정적이었다고 대만 중앙통신이 경제부 통계처 자료를 인용해 4월 3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대만의 1인당 GDP는 32,811달러로 한국의 32,237달러를 18년 만에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처는 대만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입어 최근 10년간 연평균 3.2%씩 성장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 2.6%를 앞지른 것이라며 지난해 원화 가치 하락폭이 컸던 것도 영향이 있지만 핵심은 반도체 경쟁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삼성전자와 TSMC라는 굵직한 반도체 업체를 가지고 있던 두 나라의 희비를 좌우한 것은 한국의 더불어민주당과 대만의 민주진보당의 극명한 정책 차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세제 혜택, 미국과의 연대를 통해 공급망 재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미국의 차이나 디커플링 정책의 낙수 효과를 제대로 본 대만과 달리 한국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 급격히 확대되는 비메모리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용 회장이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내놓고 대대적인 투자를 계획했었는데요. 당시 각국이 반도체 기술 개발 효율 극대화를 위해 투자 개발 세 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올리고 보조금까지 지급했던 상황에서 한국은 세 공제율을 6%로 묶어두고 50년간 무노조 경영을 해온 삼성에 노조를 출범시킴으로써 삼성전자의 경쟁력에 직격탄을 먹였습니다. 문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대만 민진당은 내년 대선에서도 재집권이 유력한 데 반해 미국의 차이나 디커플링과 공급망 재편 참여의 발목을 묶고 대기업을 악으로 묘사하며 탄압하는 시대착오적인 경제정책으로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한국의 좌파 정당들은 국회의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여전히 국민 절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숫자로 증명된 정책의 차이를 보고서도 아직도 좌파를 진보로 믿고 있는 사람들, 하루라도 빨리 빠른 계몽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삼성과 TSMC, 바로 대한민국과 대만을 대표하는 그런 반도체 기업인데요. 대만이 우리 1인당 GDP를 18년 만에 초월했습니다. 그전에 뭐 대만이 우리보다 더 높았는데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초월했죠. 그런데 다시 재역전 당해버렸습니다. 바로 반도체,
때문인데 지금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이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 계열이 70%,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가 30%를 마켓 쉐어가 있는데 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점유율은 정말 충격적이게도 3%밖에 안 됩니다. 뭐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현재는 60%인데 점점점 이 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점유율은 줄어들고 있는 측면이죠. 왜? 시스템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 역할까지 같이 이제 해나가 버리니까 순수 메모리 반도체는 점점 그 설 자리가 적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술 개발, 시설 투자해야 되죠. 그런데 대기업이라고 해서 삼성은 또는 SK 같은 경우는 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6%로 묶어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이자들에게 물어보면 야 25% 우리 기업에게 25%까지 해줘 라고 하는데 반도체 중소기업에게는 25%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국내 중소기업이 있습니까? 결국 그건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로는 삼성과 SK가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느냐 이건데 6%밖에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6%밖에 안 되니까 미국에 가니까 25% 공제해준다. 대만 여기 15%라고 해놨는데 저는 매경이 조금 잘못한 거 아닌가. 다시 이상해서 다시 조사해보니까 최저 25%. 이유는 최대 40% 지원. 중국은 뭐 전액. 일본은 해외 파운드리 기급 보조금 지원. 그리고 4조 8,580억 원 기금 조성해서 TSMC가 구마모토에 공장 지을 때 엄청난 지원해줬죠. 한국은 6%인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5%까지 상향한 것을 추진하는데 그거 발목 잡고 있죠. 누가? 더불어민주당이. 그래서 19년도에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 발표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발목 잡아버렸죠. 그리고 삼성에다 노조 출범시켜서 발목 잡아버렸죠. 그리고 이재용 감옥에 넣어버렸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이자들은. 자, 많은 사람들이 삼성 나빠 하면서도 삼성이 이번 1분기에 어닝 쇼크 적자를 봤다라는 뉴스 보니까 이거 내 삶에 조금 지장이 오는 거 아니야? 걱정되시죠? 좌파 여러분들 걱정되죠? 삼성이 잘못되니까 고소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야 이거 나에게 뭐 영향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되죠? 그 걱정을 왜 시켰냐? 당신네들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저런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을 찍어주고 지지해주고 그 전위에 서서 댓글 작업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걱정되는 이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럼 반도체 시장이 다 그런 식으로 적자냐? 아니죠. TSMC는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경제 교류, 우리보다 대만이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자유민주주의의 전위에 서서 선봉에 서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앞장섰습니다. 그랬더니 자유민주주의 이 국가들이 대만 TSMC를 더욱더 밀어줬죠. 완전히 폭발해서 우리를 추월하게 된 겁니다. 중국, 도대체 중국하고 그런 식으로 겁을 낼 것 같으면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이다 그랬어요. 가치라고 하는 것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가치동맹이라고 했으니까 이익에 연연 안 해야죠. 그래서 중국과의 디커플링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대기업 직원도 아닌데 내가 뭐 때문에 그걸 그거에 대해서 낙수효과가 다 있는 겁니다. 정말 대기업을 못 잡아먹어서 저렇게 으르렁거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진보라는 탈을 쓴 좌파 사회주의자들, 저런 자들이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리더랍시고 으스대는, 그리고는 스스로의 돈은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하는 저자들을 사회와 분리시키고 정치권과 분리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우리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손을 위해서 저런 자들은 속아내야 된다. 그리고 뭉쳐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우려스럽고 충격적인 전황이 우크라이나에서 워싱턴 소식 등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2달 반 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대에
주요 대도시를 겨냥해 엄청난 수의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러시아가 민간인 학살을 계속하면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에 나설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 이제 결단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소련 붕괴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폭격기를 띄워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나섰으며 현재 우크라이나 전국 각지의 민간인 거주구역에 대량의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5월 1일 긴급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으로 5월 1일 새벽 3시에 시작된 이번 공습은 러시아 전역의 주요 폭격기 기지에서 30여 대의 전략 폭격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륙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공격에 동원된 폭격기 숫자는 투플레프 95MS 27대, 투플레프 160M 3대 등 30여 대에 달하는데요. 해상에서도 4척의 잠수함이 칼리브르 미사일 발사에 투입되어 이번 공격에 동원된 미사일의 숫자는 최소 130여 발에서 최대 200여 발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공격에는 최소 50기의 샤히드 136 자폭 드론도 식별되었으며 순항미사일과 드론의 대규모 복합 공격이 키이우는 물론 헤르손, 미콜라이우, 드니프로페트롭스크 등의 주요 대도시에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군 방공망의 능력을 초과하는 엄청난 규모의 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는 전국 각지의 주요 군사시설과 대도시가 초토화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임명을 요구한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는 러시아는 이번 공격 때 주요 대도시에서 암살 공작도 병행했으며 이로 인해 키우 지역 영토방위사령관인 올레닉 볼로디미르 소장도 자택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이번 공격이 지난 주말 크림반도 유류 저장시설 공습에 대한 보복성 공격이었으며 우크라이나군의 임박한 대공세를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였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미사일은 군사시설에 떨어졌지만 주요 대도시에 막대한 양의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곳곳이 아비규환의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달 반 동안 모았던 미사일과 드론을 이번 공격에 아낌없이 쏟아 부어서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늦추려 이번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피해 상황은 집계 중이지만 부디 민간인들의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기원해야겠습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새벽 3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아침 9시에 미사일이 날아오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날아옵니다. 여기 있는 투플레프 160 블랙잭 폭격기 그리고 투플레프 95 베어 폭격기 합해서 지금 확인된 것만 30대. 그러면 이제 이거보다 작은 투플레프 22 백파이어 폭격기도 동원됐겠죠. 그래서 지금 뭐 거의 200발이 넘는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그리고 잠수함에서 발사한 잠대지 순항미사일들이 날아와서 각지를 때리는데 어디를 때렸냐? 지금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경보가 울리고 있는 곳이 이렇게 지금 빨간색이에요. 폴란드와의 국경 지역에 있는 리비우 여기도 공습경보. 여기 이제 서방으로부터 무기가 들어온 곳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지역 전부 지금 공습경보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여기 자포리자주의 바로 북쪽에 있는 드니프로페트롭스크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 지역이 바로 자포리자주 멜리토폴로 치고 들어가는 바로 입구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모르는 뭔가 우크라이나군의 탄약고라든지 유류 저장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포리자가 주공이라면 여기가 지금 대규모로 폭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대형 탄약고가 이렇게 깨지고 있는 동영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도는 안 나왔지만 워싱턴 소식통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이런 동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 정말 큰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째는 그저께 제가 오늘 아침에 올려드렸던 이 크림반도 유류 저장 시설에 대한 공습에 대한 보복. 근데 보복이라고 하기 작전이 너무 크죠. 그래서 그건 뭐 격가지고 진짜로는 지금 뭐 5월 15일 이전에 대공세를 펼 것이다 라고 프리고진도 이야기를 했듯이 그 대공세에서의 우크라이나군의 역량을 탄약고 유류저장고 깨버리면 공세를 잘 못하겠죠. 그걸 늦추거나 아니면 그 능력을 깎아버리는 이런 대규모 작전으로 보인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일부 친러 워싱턴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의 S-300
발사대가 오늘 이 작전으로 인해서 26기에서 30기 정도가 파괴됐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S-300 지대공 미사일들은 완전히 전멸했다. 라고 친러 워싱턴은 지금 텔레그램이나 트위터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간인 학살 등 전쟁범죄 행위를 하면 이제는 무기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00발이 넘는 미사일이 군사시설에만 갔겠습니까? 아니죠. 상당 부분이 민간인에 대한 폭격을 하게 되었겠죠. 우리는 무기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퇴역한 호크 미사일, 지금 이 상황 보면 지대공 미사일들이 대부족해 보이는데 퇴역한 호크 지대공 미사일 갖다 주고, 그리고 불금 사고로 들어왔던 이글라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갖다 주고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탄약고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파괴되고 있는 것 같은데 탄약 빨리 갖다 줘야 되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무고한 시민이 죽어나가는 이 모습을 세계 글로벌 리더 국가의 하나로서 우리는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공습의 전과는 아마도 뭐 좀 있으면 누군가가 보도를 제대로 하겠지만은, 또 발표를 하겠지만은, 부디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 여력이 그냥 뭐 무산되는 여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SNS를 서치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